2017년 9월 8일 미국 플로리다주 펜서콜라. 이날 테일러는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그녀는 친구인 애슐리와 함께 은행에 가기로 한 약속을 떠올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몇 주 전부터 그녀는 애슐리에게 잠시 맡겼던 돈을 돌려받으려고 시도했고 차일피일 미루던 그녀에게 드디어 약속을 받아낸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외출한 그녀는 저녁이 되어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연락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죠. 그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한 사람은 그녀의 애인인 카산드라였습니다. 카산드라는 테일러가 저녁 식사 약속에 나타나지 않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대답은 없었죠. 결국 다음날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처음엔 자발적 실종일 수도 있다는 경찰의 반응에 안심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속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이 실종이 플로리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배신과 살인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실종된 33살의 테일러는 전직 경찰관이자 사립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키에 강단 있는 눈빛을 가진 여성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정의감이 강하고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는 성격, 그게 바로 테일러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양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원했던 대학의 경찰학과에 진학했죠. 졸업 후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다뤘고 위기 속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의 길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을 겪으면서 경력이 잠시 단절됐고 이후 사립탐정으로 일하게 됐죠. 이혼 후에는 홀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아이는 그녀에게 있어 전부였다는 것이 지인들의 공통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모든 걸 걸었고 그 과정에서 전남편 제프와의 양육권 분쟁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이 남편에게 돌아가자 공동 계좌의 자산도 법원 결정에 따라 동결됐습니다. 동결되기 전 그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34,000달러를 찾아 자기와 수표로 전환해 두었고 이를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전직 범죄 현장 수사관이었던 애슐리에게 맡겼습니다. 당시 그녀는 애슐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고 그 돈을 보관해줄 사람으로 의심 없이 그녀를 선택한 것이었죠. 애슐리는 한때 범죄 현장을 조사하는 일을 했었지만 이후에는 파티 기획과 이벤트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상태였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흔들리고 있었고 테일러 외에도 여러 지인들과 돈 문제로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보였던 그녀는 점차 어두운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테일러는 34,000달러라는 거금을 맡겼고 얼마 뒤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여러 핑계를 대며 미뤘습니다. 9월 12일에 열리는 재판 전까지 테일러는 25,000달러를 공동 계좌에 넣어두어야 했기에 그녀는 날이 다가올수록 애슐리에게 애원했죠. 그리고 9월 8일, 이날 테일러는 돈을 돌려주겠다는 애슐리의 연락을 받고 나갔다가 사라진 것입니다. 처음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잠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조사를 해보니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신분증과 여권 등은 모두 집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테일러는 아이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을 절대 만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지인들을 한 명씩 조사했습니다. 전 남편인 제프, 연인 카산드라, 직장 동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와 함께 있었던 애슐리. 가장 의심받은 인물은 당연히 애슐리였습니다. 그녀는 당일 아침에 테일러와 함께 은행에서 34,000달러를 찾아 돌려줬고 그 뒤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즐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테일러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하며 차에서 내린 뒤 다른 친구를 만난다며 떠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둘이 은행에서 돈을 찾은 기록은 있었지만 테일러가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갔다는 건 애슐리의 진술만이 유일했습니다. 신문이 계속될수록 그녀는 시간이나 장소를 바꿔 말하는 등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테일러가 자발적으로 사라진 것 같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테일러가 약에 중독됐고 2개의 핸드폰을 갖고 다녔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다 라고 말하며 그녀를 깎아내렸습니다.
당연히 형사들은 이 진술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테일러는 경찰 출신으로 누군가를 속이려면 훨씬 더 치밀했을 것이며 그녀가 모든 물건을 두고 사라질 리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죠. 그리고 테일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과 장소를 기준으로 핸드폰 위치를 추적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위치는 브리트 로드의 한 농장 근처였는데 이곳은 애슐리의 사촌이 소유한 농장이었습니다. GPS 기록, 기지국 신호,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 등 모든 것이 테일러와 애슐리가 함께 이곳으로 왔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적하자 애슐리는 농장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동선에 관해 설명해 달라고 하자 여러 번 말을 바꿨음에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최근 보트와 오토바이를 사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분명 그럴 만한 돈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게다가 그녀는 테일러가 실종되기 하루 전날 바텐더에게 세상은 테일러 없이 더 나은 곳이 될 거야 라고 말했고 맥주에 약을 넣어볼까? 라는 이상한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을 구매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애슐리를 주목하는 한편 테일러의 핸드폰 위치 기록상 마지막으로 확인된 농장 인근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흙더미 아래에 묻힌 테일러의 유해를 발견했죠. 그녀는 머리에 총을 맞은 상태였습니다. 무덤은 조잡했지만 은폐하려는 시도는 분명했고 급하게 매장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곧바로 체포됐는데 여전히 나는 모른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살인 혐의로 그녀를 기소했습니다.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재현한 사건 당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9월 8일 아침, 애슐리는 테일러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사무실로 향합니다. 잠시 뒤 은행에 들러 돈을 찾은 그들은 주유소에 들렀다가 곧바로 브리트 로드 농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날 오후 1시 44분까지 테일러의 핸드폰은 그 농장 근처에서 신호를 보냈고 애슐리는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테일러의 돈이 입금된 애슐리의 계좌 기록과 사건 이후로 애슐리의 씀씀이었습니다. 애슐리는 사건 당일 테일러가 맡겼던 34,000달러를 자신의 계좌에서 찾아 그녀에게 주었다고 했지만 이날 테일러는 사라졌고 애슐리는 이 뒤로 분수에 맞지 않은 많은 돈을 마음껏 사용했던 것이 드러났으니깐요. 테일러가 돈을 돌려달라고 재촉하자 계획적으로 그녀를 농장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유기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생각이었습니다. 애슐리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은 2019년 8월에 시작됐고 약 2주 동안 열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그녀는 테일러의 신뢰를 배신했고 이기적인 이유로 그녀를 죽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범행 후 그녀는 경찰을 농락하고 테일러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단 2시간 만에 1급 계획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고 재판부는 25년 뒤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테일러가 마지막으로 애슐리와 함께했던 이유는 믿음 단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배신으로 돌아왔죠.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친구라고 믿은 사람의 손에 살해당한 것입니다. 테일러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사랑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다시 일어나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희망과 믿음을 배신으로 돌린 애슐리는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녀와 같은 나쁜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는 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